네, 일단 황반 변성을 설명하려면 황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황반은 이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 광축에 위치하는 눈의 중심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세포의 가장 중요한 원뿔세포의 대부분이 위치하기 때문에 시력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황반 변성은 드루젠이라는 노화와 관련된 물질이 망막 밑에 고이면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로 진행하면 신생혈관이나 습성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액체 관련된 물질들이 황반 밑에 고이면서 영구적으로 그 시세포의 원뿔 세포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시력을 손상시키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화와 관련된 드루젠이라는 물질이 망막 밑에 고이면 그때에는 건성 황반 변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황반 변성은 건성 황반 변성인데, 후기로 진행하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그룹이 있고, 그렇게 신생혈관이 생기면 혈관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망막에 부종이 생기거나 망막 하액이 고이게 됩니다. 일부는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물이 고이거나 피가 생기는 것 같은 액체에 관련된 물질이 고여서 후기로 가는 걸 우리가 습성 황반 변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후기 황반 변성이 습성은 아니고 일부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형태로 후기 황반 변성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건성 황반 변성이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황반 변성의 후기는 습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황반 변성의 위험 인자를 알아야 되는데, 황반 변성의 위험 인자 중에 이제 식생활, 특히 서구식 식생활이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황반 변성으로 고통받는 대부분의 분들이 1950년대를 전후로 태어나신 60대 중후반 분들인데, 그분들이 식습관이 바뀐 것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연령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고령으로 인한 황반 변성의 발생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구식 식습관에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좀 더 이른 나이에 황반 변성이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09년에 한 22만 명 정도 되던 황반 변성이 2016년도에 52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던 걸 보면,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한 30, 40대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황반 변성 형태의 망막 변화를 많이 보일 수 있는 걸 보면, 그분들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황반 변성에 이제 노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환자들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많이 진행을 했는데 반대쪽 눈이 잘 보여서 못 느끼다가 뒤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면 황반 변성이 망막의 중요한 시세포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이라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검사는 좋아지지만 기능의 회복이 안 되어 시력 개선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반대쪽 눈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항상 집에서 시력을 측정하듯이 한 눈씩 가리고 각각의 눈이 다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검사상 본인이 시력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시력 저하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부에서 시작하는 황반 변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황반 변성은 일단 초기의 경우에 드루젠 여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안저검사만 철저히 해도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저검사상 잘 보이지 않거나 백내장이 심해서 안저검사가 정확히 안 될 경우에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일종의 CT 같은 단층 촬영 검사를 해서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CT 같은 단층 촬영 검사 기구가 없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저검사만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초기 황반 변성을 검진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후기 습성 황반 변성인데, 후기 습성 황반 변성은 초기에 습성 성분이, 액체 성분이 적을 때에는 빛간섭 단층 촬영을 보기 전에는, 혹은 혈관 조형 검사를 보기 전에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망막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전문적인 망막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게 이제 더욱 정확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황반이 손상이 되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은 변시증이라고 해서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눈을 동시에 봤을 때에는 멀쩡한 한 눈이 자꾸만 변시증을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각각의 눈을 한쪽씩 가려가면서 바둑판 같은 거, 혹은 보도블록 같은 거, 혹은 멀리 있는 아파트 등을 보면서 혹은 달력들을 보면서 왜곡되어 보이는 게 없는지를 보는 게 황반 변성의 자가 진단에 좀 도움이 됩니다. 황반에 부종이 있거나 망막 하액의 양이 많으면 휘어 보이는 정도가 분명히 심할 텐데, 그 자체가 예후가 나쁘다는 의미는 꼭 연결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물이 많이 고였다면
오히려 더 뚜렷하게 증상을 느끼고 빨리 병원을 올 수 있고, 그렇다면 빠른 치료로 아직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을 때 많은 시력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초기에 지지부진하게 망막 하액이 혹은 망막 부종이 적다면 이미 많이 손상된 다음에 본인의 자각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처음 변시증이 심하다고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변시증이 심하다는 것 자체는 황반변성의 활성도가 더욱 높다는 증거일 수는 있기 때문에 늦은 치료가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황반변성은 후기로 가기 전까지는 크게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후기로 가니 안 가니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후기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알려져 있는 눈 영양제,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을 포함한 눈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눈 영양제를 잘 복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한 25% 정도가 후기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후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방법이자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후기로 진행을 했다면 혈관 내피세포 성장 억제제 주사가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인데, 많은 경우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맞아야 시력을 겨우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치료가 빠른 시기에 진행된다면 상당히 많은 확률을 해서 시력의 개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들과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한 10명 중에 6, 7명 이상은 정기적인 주사 치료만으로도 시력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만, 치료가 많이 늦은 경우 혹은 치료가 늦지 않았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반복된 치료 후에도 시력의 개선을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학 치료는 상당히 오래된 치료 개념인데 지금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혈관 내피세포 성장 억제제 항체 주사가 워낙 효과가 좋고 황반변성의 타입과는 무관하게 다 잘 듣기 때문에 1차 치료는 요즘은 다 눈의 주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눈의 주사에 반응이 적은 경우 광역학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역학 치료는 아주 잦은 횟수를 할 수는 없고, 또 중심부의 세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첫 번째 치료로는 잘 고려되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치료 효과가 입증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눈의 황반부가 손상이 되어 주사 치료 외에 그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립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최근 한동안 새로운 약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황반변성의 항체 주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약 3가지 정도의 주사 약제로 눈을 치료하고 있는데, 올 연말쯤에 새로운 약제가 아마 다시 또 승인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약제인데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아직 많은 현실에서 많이 임상적인 치료가 시작되지는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치료제가 처음에는 조금 다양하게 나온 듯 하다가 요즘에 차츰 많이 기다려도 아주 효과가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현재 기존 치료제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속 시원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신약을 기다리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를 생각하면 이제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좀 찾기가 편한데, 결국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한 노폐물의 침착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라 생각돼서 나이가 안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노폐물의 원인을 줄여주는 게 좋은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카로티노이드, 흔히 말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 그 물질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들이고 과도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조직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생선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나쁘다 이런 보고보다는 금연을 하는 것이 황반변성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아주 많습니다. 메리골드 안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눈의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에 황반변성의 후기로 진행을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에 대한 건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담배는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도 촉진시키고 이미 후기로 진행됐을 때 항체 주사의 효과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어서 황반변성 환자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아직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보통 이제 과일, 채소, 생선, 특히 지중해식 식단인데 뭐 그걸 많이 드셔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가 있어서 그 내용물에 비타민 A가 있다면 흡연을 하셨던 분들에서 폐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셨다거나 현재 흡연 중인 분들은 비타민 A 대신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대체되어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구 운동이 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눈의 찜질은 안구 건조증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황반변성 환자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안구 건조증을 동반하기에 찜질을 하면 눈이 좀 밝아지고 편한 느낌을 들 수 있지만 황반변성과는 별 영향이 없는 치료법들입니다. 이제 황반변성의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근시성 황반변성이 분명히 있고 근시가 심할수록 근시성 황반변성의 위험은 올라가지만 그건 연령과도 무관하고 치료법도 약간 다르고 형태랑 특징도 많이 달라서 그 근시가 일반적인 황반변성에 특히 말하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근시는 분명히 근시성 황반변성의 위험인자인 건 맞습니다. 근시성 황반변성도 그 습성 황반변성, 연령 관련 습성 황반변성처럼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망막의 습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연령 관련 황반변성과는 달리 조금 적은 횟수의 주사 치료만으로도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재발하더라도 한두 번의 추가 치료만으로도 잘 낫습니다. 황반변성 환자들 중에서 책을 보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황반변성이 과도한 빛 노출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눈을 쓰는 것 정도로는 크게 눈에 해롭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본인이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는데 황반변성이 생긴 다음에 좋아하는 취미들을 다 끊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취미를 즐기는 것은 크게 황반변성 악화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황반변성은 진행하면 시력이 되돌아오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안 하도록 그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를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각각의 눈을 자가 검진을 통해서 황반변성의 진행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안과 검진을 받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들어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